한국의 가장 큰 명절 1978년도에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경기도 낡은 기와집 친척들이 많은 곳에서 시어머님 황순복은 며느리의 손을 낚아챘어요. 이게 우리 며느리 손이요. 공장 때 물든 손이에요. 며느리가 공순이 출신이라니까요. 결혼 반대했건만 얼굴만 보고 데려온 우리 아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친척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오순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을 앞치마 속으로 서서히 숨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마당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내리더니 순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꺾었습니다. 오 여사님, 여기 계셨군요. 드디어 찾았네요. 황복순의 손이 굳었습니다.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일제히 멎었습니다. 공순이라고 무시하던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 댓글도 화이팅! 이라고 남겨주세요. 설날을 앞둔 어느 새벽이었죠. 경기도 성남의 낡은 기와집 부엌에서 오순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대충 묶어올린 머리에서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도마 위에는 손질해야 할 식재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시어머니 황복순이 전날 며느리가 해야 할 반찬들을 메모지에 적어 놓았죠. 잡채, 생선, 산적 30인분. 순례는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몸은 해가 갈수록 더 무거웠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며 남편 이재복이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다림질이 빳빳한 와이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부엌을 흘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네. 어머니가 최대한 빨리 준비하래. 순례의 손이 잠시 멎었습니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했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아직도 한참 남았네. 가슴에서 천불이 올랐습니다. 알았어요. 금방 끝낼게. 이재복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를 신으며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동태전이랑 호박전도 저번에 너무 맛있었다고 이번에도 하시라고 하네. 본인 할 말만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순례는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설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길게 늘어선 상 위에 잡채, 각종 전, 나물 반찬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순례는 사흘 동안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손등에는 기름에 댄 자국이 벌겋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5명, 10명. 친척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현관부터 웃음소리와 인사소리가 넘쳤습니다. 황복순은 새로 맞춘 한복을 차려입고 현관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음식을 모두 만든 것처럼 어깨를 펴고 있었습니다. 어머, 올해도 이렇게 차렸어요? 당연하죠. 우리 며느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순례가 신발을 정리하러 다가서자 황복순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부엌 가서 국이나 데워. 손님 오는데 식으면 어떡해. 순례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죠. 거실에서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흘러왔습니다. 며느리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다며? 응. 그래도 일은 잘해. 저런 게 어딜 가서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나 복 받은 거지. 국을 젓는 순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다.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박혔습니다.
구로공단 봉제 공장의 공순이가 순례의 전부인 줄 이 집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순례 자신도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몰래 꺼내는 낡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채워진 기계 도면들, 16살부터 25가지 구로공단 기계 소리를 들으며 혼자 익혀 그려온 것들이었습니다. 그 공책을 펼칠 때만큼은 순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공책은 보따리 속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상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과일을 깎고 커피를 날랐습니다. 밥 한술 뜰 시간도 없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오순례의 자리였습니다. 오순례가 태어난 곳은 경기도 시흥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논으로 나갔고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살림을 보탰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순례 아래로 동생 순옥이 있었습니다. 2살 터울의 자매였습니다. 순례가 웃으면 순옥도 웃었고 순례가 울면 순옥도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동생이었죠. 그 시절 순례에게는 남다른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서진 물건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재봉틀 이가 빠지면 연필로 구조를 그려가며 고쳤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이 집 딸이 손재주가 귀신 같다고 했습니다. 순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16살에 구로공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 형편이 더 나빠졌고 아버지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순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상경에 봉제 공장 기숙사에 짐을 풀었습니다. 낮에는 미싱 페달을 밟고 밤에는 기계 구조를 들여다봤습니다. 남들이 기숙사에서 잠들 때 순례는 낡은 공책에 도면을 그렸습니다. 기계가 왜 막히는지, 어떻게 하면 분량이 줄어드는지를 혼자 생각하고 혼자 적었습니다. 공장장이 처음 알아챈 건 순례가 입사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분량률이 줄어든 자리마다 순례가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순례를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기계를 손댄 거냐?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장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오순례, 너 기술자 해도 되겠다. 그 말이 순례의 가슴에 불씨를 하나 심었습니다.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씨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순례가 21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동생 순옥이 같은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곁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례는 말렸지만 순옥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해 12월 야근 중이었습니다. 순옥이 담당하던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공장 감독이 자리를 비웠고 순옥은 혼자 기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순례가 뛰어갔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기계가 순옥의 손목을 물었습니다. 순례가 그 자리에서 공장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안전장치가 없었다고, 기계 점검이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손목 아래를 잃었고 공장은 위로금 몇 푼을 내밀었습니다. 순례는 그 돈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공책은 서랍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기계 도면을 보면 그날 밤 순옥의 비명이 떠올랐습니다. 순례는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주가 동생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 순례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다 동네 식당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재복을 만났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반듯한 남자였습니다. 말투가 다정했고 웃는 얼굴이 따뜻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순례에게
그는 유일하게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나한테 기대. 내게 오면 다 해줄게. 나만 믿어. 그 말 하나를 믿었습니다. 결혼을 했고 공장의 과거는 묻었습니다. 시댁 식구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순이라는 이름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였고 동생의 손목이 잘려나간 아픈 상처였으니깐요. 그런데 결혼 첫날 밤부터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시어머니 황복수는 며느리의 과거를 우연히 들었을 때 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공장 다닌 여자가 아들 며느리가 됐다는 사실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집안일은 잘하겠지. 그 말이 이 집에서 순례의 용도를 정해버렸습니다. 새벽마다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명절이면 50인분, 70인분의 음식을 혼자 만들었습니다. 황복수는 친척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며느리 솜씨가 좋다고. 하지만 그 며느리의 이름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야, 이봐, 애미야 였습니다. 이 집에서 일하는 식모 부리듯 말했습니다. 이제복은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어머니가 화를 내면 시선을 피했고 순례가 눈물을 보이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결혼 전에 하던 내가 다 해줄게, 나만 믿어라는 말은 한 번도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참았습니다. 이제복 하나만 바라보고 버텼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에게 남은 가족은 그 사람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밤마다 몰래 보따리 속 공책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도면을 그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그리고 혼자 지웠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오순례가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설 당일 오후였습니다. 상이 차려지고 친척들이 배를 두드리며 거실을 차지했습니다. 순례는 빈 그릇을 치우고 과일을 깎고 커피를 날랐습니다. 아침부터 밥 한 술 뜨지 못한 배가 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 박영딸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철물점 세금 체납 고지서였습니다. 박영딸이 황복순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여보, 진짜 큰일 났어. 다음 달까지 못 갚으면 압류 들어올 것 같아. 황복순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속내가 얼굴 위로 스쳤습니다. 그는 재빨리 순례를 불렀습니다. 순례야, 잠깐 부엌으로 와.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황복순이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친정 땅 있잖아. 시흥 그 밭. 거기 담보로 좀 넣어두자. 어차피 너 혼자 물려받은 거잖아. 가족끼리 도와야지. 순례의 손이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그 밭은 아버지가 평생 손에 흙을 묻혀 가꾼 땅이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순례에게 남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팔지 말라고, 언젠가 집안에 큰일이 일어났을 때나 아픈 동생이 필요할 때 쓰라고 신신당부한 땅이었습니다. 순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황복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황복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라고? 그 땅은 아버지가 남긴 겁니다. 담보로 넣을 수 없어요. 황복순은 잠시 순례를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이 며느리의 입에서 안 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낯선 대답이 황복순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황복순이 부엌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친척들이 웃고 떠드는 그 한가운데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좀 보세요. 집안이 어려운데 땅 하나 내놓지도 못하겠다고 하네. 시집을 왔으면 한 식구지. 이게 한 식구가 할 짓이에요?
여자는 시집 오면 이 집안 사람 되는 건데 20명의 시선이 일제히 순례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순례를 향한 판결이었습니다. 이재복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순례는 그 눈을 봤습니다. 남편이라면 이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이재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아. 순례야,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지. 내가 좀 양보하자. 그냥 담보로만 하자는 거잖아. 그 한마디였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것이 단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무너짐이었습니다. 황복순이 성큼 다가오더니 순례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찰카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순례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친척들 중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눈을 피했고 누군가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공순이 주제에 어딜 배운 척이야. 이 집에 들어온 게 어딘데 감히 안 된다는 소리를 해. 황복순이 순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나가.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재복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든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쫓겨난다는 공포보다 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뺨의 통증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외면했다는 서운함도 아니었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2년 동안 이 남자 하나만 바라보고 버텨왔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순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따리에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보따리 맨 아래에 조심스럽게 눌러 넣었습니다. 현관으로 나오자 황복순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이재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순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잘 가라. 공순이는 공장이나 가야지. 네가 없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황복순의 목소리가 등 뒤로 날아왔습니다. 순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성남의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설 명절 오후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기 전 해질녘의 빛이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뺨이 아직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이상하게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갈 곳은 하나였습니다. 구로공단 근처 쪽방, 동생 순옥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남은 진짜 가족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순례는 보따리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아직 붉게 달아오른 뺨이었습니다. 구로공단 근처 쪽방이었습니다. 좁은 방 한켠에 낡은 재봉틀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공장 작업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순옥이 한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소매 밖으로 잘려나간 손목 끝이 보였습니다. 순례를 보자 순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내려놓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옥이 동생답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두 자매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순례의 뺨에는 아직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옥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묻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보따리 맨 아래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습니다. 술래가 천천히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빼곡하게 채워진 기계 도면들이 나타났습니다. 연필로 그린 선들이 가늘고 정확했습니다. 맨 첫 페이지 아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순례 1968년. 순례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동생이 손을 잃기 전날 밤 언니가 처음 도면을 그리며 적어둔 날짜였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기계를 개선하면 동생이 덜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책을 덮어왔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이 공장으로 출근한 뒤 혼자 방에 남은 순례는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10년 전 그렸던 도면들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빈 페이지에 연필을 댔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이 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굵어지고 안정됐습니다. 5년 동안 묻어뒀던 것이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공장 동료 복녀였습니다. 복녀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동생이었죠. 둥근 얼굴에 따은 머리를 한 여자였습니다. 순옥에게 언니가 왔다는 말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복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순례의 손에 들린 공책을 발견하고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그 공책 아직 있었어? 복녀는 순례의 공장 동료였습니다. 순례가 야근 중에 도면을 그리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례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녀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근데 화내지 마. 순례가 연필을 내려놓고 복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일본 회사 한국 담당자거든. 섬유기계 합작 수입이라는데 예전에 언니 도면을 보여줬어. 그랬더니 당장 만나고 싶다는 거야. 순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 공책을 왜 내 오빠한테 보여줘? 언니가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진짜야. 오빠가 도면 보자마자 이걸 여자가 그렸냐고 했어. 순례는 잠시 복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구로공단 굴뚝 연기가 낮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저 공장들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미싱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순옥처럼 10년 전의 자신처럼. 순례가 대답하지 않자 복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빠 연락처 여기 놔둘게. 생각해봐, 언니. 복녀가 나간 뒤 순례는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집어들지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례는 순옥의 방에서 낮에는 인근 가게 하청 박음질을 했습니다. 밤에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한 장, 두 장, 새로운 도면이 채워졌습니다. 10년 전보다 더 정밀한 선들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부엌에서 써온 손이지만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순례가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기계 수입상 최 사장의 사무실은 구로공단 인근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순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다부진 남자였습니다. 책상 위에 기계 카탈로그가 쌓여 있었습니다. 복녀 오빠가 옆에 서서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순례 언니예요. 최 사장이 순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앞치마 자국이 남은 낡은 옷차림이었습니다. 공책 가져왔어요? 순례가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최 사장이 펼쳤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겼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걸 직접 그렸어요? 독학으로? 네, 왜 그러시죠?
최 사장이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한켠에 놓인 기계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거 한번 봐요. 일주일째 멈추는데 우리 기술자가 못 잡고 있어. 술래가 일어났습니다. 기계 앞에 섰습니다. 쭈그려 앉아 구조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으로 부품을 짚었습니다. 눈이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부엌에서 국자를 들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술래가 일어서며 최 사장을 돌아봤습니다. 이음새 마모예요. 여기 부품 교체하고 이 각도 2도만 조정하면 됩니다. 최 사장이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기술자가 술래가 말한 대로 손을 댔습니다. 기계가 돌아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 사장이 한동안 기계를 바라보다가 술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술래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공단 굴뚝 연기가 여전히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최 사장 사무실에 일본 측 담당자가 찾아온 것은 술래가 출근한 지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다나카라는 이름의 50대 일본인이었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복녀 오빠가 통역을 맡았습니다. 다나카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최 사장과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합작계약 검토 자리였습니다. 술래는 한켠에 앉아 도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최 사장이 부르니까 온 것이었습니다. 다나카가 서류 가방에서 도면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최 사장이 가져다 준 술래의 도면이었습니다. 다나카는 그것을 펼쳐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허리를 세우며 복녀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일본어였습니다. 복녀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통역이 늦어졌습니다. 최 사장이 재촉하자 복녀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도면 설계 방식이 3년 전 오사카 산업박람회 출품작과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합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사장이 술래를 봤습니다. 술래도 복녀 오빠를 봤습니다. 다나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또박또박 그 출품작 원작자를 저희 쪽에서 2년째 찾고 있습니다. 특허 분쟁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순례 씨가 계십니까? 술래의 손에 들린 연필이 멎었습니다. 최 사장이 술래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술래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오순례인데요? 다나카가 술래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 속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술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1975년 오사카 산업박람회 출품 기록이었습니다. 출품자 이름은 김성태. 구로공단 봉제 공장 현장 감독을 하다 그만둔 남자였습니다. 술래가 기억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술래가 야근 중에 도면을 그릴 때마다 뒤에서 지켜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류 아래에는 필적 감정 자료가 있었습니다. 박람회 출품 도면과 술래의 공책 도면을 대조한 것이었습니다. 선의 습관, 수치 표기 방식, 여백 처리 방식이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였습니다.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원작자 확인이 되면 특허권이 정리됩니다. 합작 계약도 그때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 사장이 술래를 바라봤습니다. 몰랐어요? 술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도면을 처음 그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1968년 12월. 야근이 끝나고 기숙사 불을 켜놓은 채 새벽까지 그렸습니다. 기계를 개선하면 동생이 덜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날 동생이 손을 잃었습니다. 7년 뒤 그 도면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일본 박람회에 걸렸다는 사실을 순례는 몰랐습니다. 공장을 떠나버렸으니까요. 최 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오순례 씨 서명할 수 있어요? 원작자 확인 서류에. 순례의 손이 멈췄습니다. 공책 맨 첫 페이지 글씨가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오순례 1968년. 스스로 적어놓고 서랍에 묻어뒀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적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서명을 하면 그 이름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순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사무실 계단을 내려와 공단 거리로 나왔습니다. 공장 굴뚝 연기가 낮게 깔린 거리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공장 문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순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또 다른 순옥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밤새 기계를 들여다보고 도면을 그리지만 이름 한 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복녀의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언니 이름이 박혀야 우리 이름도 생겨. 그리고 시어머니 황복순의 말도 겹쳤습니다. 대학 문턱에도 못 가본 공순이, 근본도 없는 것, 얼굴만 보고 데려온 불쌍한 며느리. 그 말들이 지금까지 순례의 어깨를 짓눌러 왔습니다. 순례가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최 사장과 다나카가 일어섰습니다. 순례는 책상 앞에 섰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서명란에 이름 세 글자가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순례. 세 글자를 또박또박 눌러 썼습니다.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사장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순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공단 굴뚝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연기가 무겁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연기였습니다. 어디로든 올라가는 연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례는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옥이 퇴근해 방에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례가 순옥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손목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잘려나간 손목 끝이 순례의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순옥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언니 왜? 순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세 페이지에 연필을 댔습니다. 10년 만에 오순례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도면이었습니다. 특허 서류에 서명한 뒤 2달이 지났습니다. 최 사장 사무실에서 순례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도면을 검토하고 기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다나카 측과의 합작 계약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순례의 도면은 실무 기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순례가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최 사장이 굳은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오순례 씨, 문제가 생겼어요. 다나카 측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특허 원작자 확인 서류에 이의를 제기하는 쪽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성태였습니다. 박람회의 도면을 무단 출품했던 그 남자가 자신이 원작자라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돈 있는 쪽이 변호사를 더 많이 세우면 이기는 게 세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쪽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순례는 최 사장의 말을 듣는 동안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쪽방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구로 공단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걸음을 멈추고 그 가로등을 올려다봤습니다. 깜빡이다 꺼지다 다시 켜졌습니다. 꺼졌다 켜지는 것이 자신 같았습니다.
방에 들어오자 순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례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순례가 구석에 앉아 공책을 펼쳤지만 아무것도 그리지 못했습니다. 연필을 들고 빈 페이지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서명하면 뭐가 달라지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성태는 돈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순례에게는 낡은 공책과 10년 전 손으로 눌러 쓴 날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공순이가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순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복녀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복녀는 도시락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순례 옆에 앉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례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언니, 포기하려고? 순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도면은 영원히 김성태 거야. 언니가 이름 안 올리면 우리 같은 공순이들이 아무리 잘해도 이름 한 줄 못 갖는 거야. 알아. 근데 돈도 없고 변호사도 없잖아. 복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빠한테 다시 물어볼게. 다나카 측에서 원작자 쪽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순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우리를 도와줘? 원작자가 확인돼야 특허가 정리되고 계약이 되니까. 그쪽도 우리가 이겨야 이득이야. 복녀가 나갔습니다. 순례는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공단 굴뚝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한동안 그 연기를 바라봤습니다. 이틀 뒤 복녀가 다시 왔습니다. 오빠가 다나카 측 법무팀장과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다나카 측에서 소송 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작자 확인이 그쪽에도 이익이었으니까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순례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옥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순례가 방구석에 앉아 공책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언니 무서워? 순례가 동생을 봤습니다. 지면 아무것도 없어. 이름도 없고 돈도 없고. 이기면? 순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한 손으로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려나간 손목 쪽 팔로 순례의 팔을 감쌌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순례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맨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순례 1968년.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동생이 손을 잃기 전날 밤에 적어둔 날짜였습니다. 그 날짜 옆에 순례가 연필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1978년 계속. 공책을 덮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최 사장한테 전화해야겠다. 순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포기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얼굴이 아니라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얼굴이었습니다. 그 며칠 뒤 성남시댁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황복순이 이재복을 불러 앉혔습니다. 철물점 빚이 더 불어나 있었습니다. 담보로 넣을 것이 없었습니다. 순례를 내쫓은 뒤 황복순은 며느리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림을 직접 하려니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은 집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성준아, 순례 데려와. 땅 문제도 다시 얘기해보고. 이재복이 황복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말이라면 늘 고개를 끄덕이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황복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어머니가 뺨을 때렸을 때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남편으로서 갑자기 부끄럽습니다.
황복순이 아들의 뺨을 쳤습니다. 찰칵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이재복이 맞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숙이지 않았습니다. 황복순이 소리쳤습니다. 그년이 내 정신을 빼놨구나. 이게 어디서 어미한테. 이재복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빈 부엌에 황복순이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맞서던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디서 온 것인지 황복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쫓아낸 며느리였습니다. 그의 시간이 흘러 다시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특허 소송은 석 달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다나카 측 법무팀이 제출한 필적 감정 자료와 공채 권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오순례가 원작자라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김성태는 합의금을 물고 물러났습니다. 합작 계약이 성사된 것은 판정이 난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최 사장이 계약서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오던 날 순례는 평소처럼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이 계약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순례 씨가 기술개발자예요. 이름 올라가 있어요. 순례가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기술개발자 오순례. 활자로 박힌 자신의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공책 첫 페이지의 손글씨가 아니라 계약서 위의 활자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복순이 그 설 명절에 순례를 불렀습니다. 성남 시댁이었습니다. 남편이 순례 씨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후회하시고 모든 일을 용서받고 싶다고 말했죠. 순례는 전화기를 들고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이재복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순례는 가기로 했습니다. 복녀가 말렸습니다. 언니, 또 밥이나 하러 가게. 그 집이 변했겠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가봐야 알지. 순례가 성남시댁 대문 앞에 선 것은 명절 당일 오전이었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 공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황복순이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작년 명절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황복순이 순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왔어? 우선 손님들이 많으니 부엌에 재료 있으니까 음식부터 시작해.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순례는 대답하지 않고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이재복이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재복이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례가 부엌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으로 검은 세단이 들어섰습니다. 최 사장이었습니다. 정장을 빳빳이 차려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명절이라 연락이 안 될 것 같아 직접 왔다고 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추가 계약 서류에 기술 고문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사장이 마당에 서서 순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꺾었습니다. 오 여사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일본 측에서 서명이 급하다고 해서요. 대청마루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일제히 멎었습니다. 황복순의 손이 굳었습니다. 20명의 시선이 일제히 최 사장에게 쏠렸다가 순례에게 옮겨왔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공순이의 손을 들어 보이며 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황복순이 더듬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왜 우리 며느리한테. 최 사장이 고개를 들고 황복순을 봤습니다. 오순례 여사님 어머님이세요? 여사님은 일본 합작 계약 기술 고문이세요. 이 계약 오 여사님 도면 없었으면 성사 안 됐습니다. 황복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친척 중 누군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작년에 공순이 손 한번 보라고 웃던 그 입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순례는 최 사장에게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명란을 확인하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순례. 또박또박 눌러 썼습니다.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최 사장이 다시 허리를 숙이고 마당을 나갔습니다. 세단이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황복순이 순례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 며느리의 손을 낚아채 공순이 손이라고 웃던 자신이 지금 이 며느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황복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재복이 마루 끝에서 일어섰습니다. 순례가 황복순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황복순이 순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내쫓지 않으셨으면 저는 평생 이 마당에서 밥이나 하다 끝났을 거예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황복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욕이 며느리를 살렸다는 사실이 그 한마디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비꼬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순례의 눈빛은 맑고 조용했습니다. 그것이 황복순에게는 어떤 비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황복순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마당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마루 끝에서 이재복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뺨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울었습니다. 아내가 뺨을 맞던 날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던 남자가 지금 이 마당에서 처음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지켜야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1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공순이라고 수군거리던 입들이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순례는 황복순이 우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밉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늙은 여자가 마당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황복순이 등 뒤에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순례야. 순례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순례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성남 골목의 설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작년 명절에 뺨을 맞고 나왔던 그 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뺨이 화끈거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순례는 골목을 걸었습니다. 보따리 속 공책이 등에서 느껴졌습니다. 오순례 1968년 그리고 1978년 계속 두 줄짜리 역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쓴 것은 명절이 끝나고 사흘 뒤였습니다. 장소는 성남시청 근처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이재복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순례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깔끔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국물이 식어가는 우동 두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재복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순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뺨을 때렸을 때 내가 막았어야 했어. 그때 커피잔 만지작거리던 거 아직도 생각나. 순례가 우동 국물을 바라봤습니다. 이재복의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늦게 온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늦으면 닿지 못하는 곳이 생기는 법이었습니다. 알아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이재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조용히 서명되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울음도 없었습니다. 5년의 결혼이 우동 2그릇 앞에서 끝났습니다. 순례가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이재복이 말했습니다. 잘 살아. 순례가 이재복을 봤습니다. 한때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미안함을 배운 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복 씨도요. 분식집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구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한 날 오후였습니다. 순례는 구로공단 골목을 걸었습니다. 평일 오후라 골목은 한산했습니다. 퇴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 연기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순례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공장 정문 앞이었습니다. 최 사장이 합작 계약 이후 새로 임대한 공장이었습니다. 순례가 기술 고문으로 도면을 검토하고 기계를 점검하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문 위에 새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례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맨 첫 페이지였습니다. 오순례 1968년. 그 아래 연필로 적어둔 두 번째 줄이 있었습니다. 1978년 계속. 순례가 공책을 들고 그 두 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10년의 거리가 두 줄 안에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도면을 그리던 16살과 마당에서 뺨을 맞던 27, 살과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지금의 자신이 모두 거기 있었습니다. 순례가 가방에서 연필을 꺼냈습니다. 두 번째 줄 아래에 세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오순례. 오순례로 산다. 공책을 덮었습니다. 정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공장 안은 기계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미싱 소리, 금속이 맞닿는 소리,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 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16살부터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여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 여사님 오셨어요. 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계 앞에 섰습니다. 쭈그려 앉아 구조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정확하고 익숙한 손이었습니다. 10년을 부엌에서 썼어도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례는 순옥의 쪽방으로 갔습니다. 순옥이 퇴근해 방에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오늘 서류 냈어? 응. 순옥이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너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순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새 장갑이었습니다. 두툼하고 부드러운 갈색 장갑이었습니다. 순례가 순옥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잘려나간 손목 쪽 팔이었습니다. 장갑 한 짝을 손목 끝에 맞게 접어 끼웠습니다. 나머지 한 짝은 성한 손에 끼워줬습니다. 순옥이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언니, 이거 끼고 다녀. 겨울이잖아. 순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례가 동생의 장갑 낀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1968년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도면을 그리던 언니 옆에서 잠들었던 동생이 다음 날 아침 손목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순례는 10년을 빚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 빚이 장갑 두 짝으로 갚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손으로 동생의 손을 잡은 것으로 시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1978년 12월의 구로공단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공장 첫 번째 교대조가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공장 문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술래도 그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 섰습니다.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펼쳤습니다. 맨 첫 페이지. 오순례 1968년. 1978년 계속. 오순례. 오순례로 산다. 세 줄이었습니다. 10년의 거리와 1년의 굴욕과 다시 찾은 이름이 세 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순례가 공책을 덮었습니다. 정문을 밀었습니다. 공장 안에서 기계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와 공장의 따뜻한 공기가 문 앞에서 만났습니다. 순례의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이 닫혔습니다. 굴뚝 연기가 새벽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로공단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순례의 새로운 첫 페이지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 마음에 드셨으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